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그제 7일이 절기상 소서였죠. 보통 이 소서를 전후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던데요. 올해는 훨씬 빨랐습니다. 6월 말부터 무더위가 시작됐고요. 또 폭우도 반복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올여름 장마철 날씨 참 유난스러운데요. 박철원 기자, 북한 상황 알아볼까요? 네. 지난주 잇따른 폭우로 피해를 봤던 북한에도 이번 주는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평양시를 비롯한 서해안의 대부분 지역들에서 33도 이상의 폭염이 나타나고 또 영송, 판교에서는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연일 30도를 훨씬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에 유의하라 당부하기도 합니다. 낮 시간에는 해가림 모자나 양산, 눈보호 안경을 착용하고 염료와 광물질이 들어있는 음료를 자주 마시며 신장이 약한 사람들은 낮 시간 외출을 삼가고 야외 작업을 주의하라. 또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대처하라는 요령도 중요하게 보도합니다. 여기는 어딘가요? 화면만 봐도 상당히 더워 보이는데요. 평양과 각 도심의 거리 풍경도 보도되는데요. 사람들은 저마다 휴대용 선풍기나 부채를 들고 또 양산을 쓰기도 하면서 더위를 쫓고 있습니다. 더러우가 막 달아올라서 그런지 몸도 따갑고 빨리 서늘한데 가고픈 마음뿐입니다. 거리 매대에서 빙수를 사 먹는 사람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저갑과일 빙수를 더 많이 찾고 있습니다. 땀이 쓱 들어가고 더위가 해소되니까 좋아합니다. 물놀이장 개장 소식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면서요. 네, 보시는 건 평양에 있는 북한 최대 워터파크 문수 물놀이장입니다. 수영복을 입은 사람들이 머리에 인공폭포를 맞는가 하면 아이들은 튜브에 몸을 맡긴 채 파도를 즐깁니다. 물에 있으니까 시원함을 느끼고 수영을 치고 나서 찬 음료를 마시니까 몸에 있던 더위가 다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면 북한 주민들이 다들 마스크도 쓰지 않고 거리 두기도 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네요. 문수 물놀이장은 2013년 문을 열었는데 북한 방송은 거의 해마다 물놀이장 개장 소식을 주요 뉴스로 전해오다 최근 몇 년 동안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4년 만에 다시 등장한 건데요. 북한이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힌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장마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그제 7일엔 또 많은 비가 왔는데요. 평안북도 신의주에는 큰 물 특급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1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신의주시에서 올해 들어와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한 지난 6월 27일 하루 동안에 내린 비량에 비해 41%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됩니다. 신의주 백화점 앞 도로가 불어난 흙탕물에 완전히 잠겼고 주민들은 무릎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며 길을 건너기도 했습니다. 이미 수해를 입었던 지역에서는 물을 빼고 벼를 세우는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요. 기능동을 총 발동해서 현재 침수됐던 논들에는 2 내지 3일간 논물을 말렸다가 살균제들을 분무해줘서 농작물 뿌리소금병이나 이 각종 병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고 강하천 정리나 제방 쌓기 등 홍수 예방을 성공적으로 해 피해를 줄인 지역을 본보기 도시로 내세워 선전하면서 치산치수의 중요성도 적극 강조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또 회의를 소집해서 당 간부들 기강 잡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특별 강습회라고 하는데 이런 회의는 사상 처음 열린 거라고요? 네.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5일 동안 당 생활지도부문 간부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습회가 열렸는데요. 북한은 이번 특별 강습회가 노동당 역사상 처음 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당 역사에서 처음으로 열린 전당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 당생활 지도부문 일꾼 특별 강습회는 전당과 온 사회에 당 중앙의 유일적 영도 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고 중요하게 논의된 게 유일 영도 체계 확립이었나 봅니다. 네, 김 위원장은 모든 당 조직이 당 중앙의 유일적 영도에 절대 복종하도록 기강을 세우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북한은 이번 행사를 통해 기강을 확립하고 당과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는 김일성 주석 사망 28주기가 되는 날이기도 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강습회 참가자들과 함께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특별 강습회를 성과적으로 마치고 성스러운 투쟁에 진입하게 됨을 삼가 아뢰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여사나 고위 간부들과 함께 참배한 건 자주 있었지만 특정 회의 참가자들을 대동해 참배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만큼 이번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대남 대미 비난은 더 격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외무성은 이달 들어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미국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지난 5일에는 하루에만 3개의 비난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에게해 군사기지 설치 추진에 대해선 가는 곳마다 분쟁의 불씨를 뿌린다고 비난했고, 새 태평양 경제협력 공동체 PBP 출범, 또 미국에서 어린이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가 한반도로 출격하기도 했죠. 네, 지난 5일 미국의 5세대 전투기 F-35A 6대가 우리나라에 도착했는데요. F-35A가 한국 지상기지에 정계한 건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들 전투기는 14일까지 우리 공군 F-35A와 합동훈련을 할 예정인데, 전문가들은 한미 스텔스 전투기 합동훈련이 사실상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스텔스 전력의 어떤 전개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계속 신경질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무기체계라고 생각이 되고, 한미가 유사시를 대비한 실전적인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확산의 시작점으로 풍선에 날아든 색다른 물건, 즉 대북 전단을 지목했던 북한이 연일 남측에 책임을 떠넘기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에게도 이 색다른 물건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당부하고 나섰는데요. 한편으로는 발열 환자가 1000명대로 떨어졌다면서 방역에 자신감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를 정치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의 의도가 뭔지 김세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북한은 지난주 코로나 유입 경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4월 초 이포리에서 18살 난 군인 김모와 5살 난 유치원생 위모가 병용가 주민지 주변 야산에서 색다른 물건과 접촉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남한과의 접경 지역인 강원도 금강군 이포리에서 색다른 물건과 접촉한 군인과 유치원생으로부터 코로나가 유입됐다는 겁니다. 북한은 문제의 색다른 물건이 대북전단 풍선에 매달려 들어갔음을 암시했습니다. 국경 지역들에서 바람을 비롯한 기상현상과 풍선에 매달려 날아든 색다른 물건들을 각성 있게 대하고, 4월 초 접경 지역의 산과 부대에서 이상한 물건과 접촉한 뒤 4월 중순 평양으로 이동하던 이 지역 사람들 사이에 집단 발열 증세가 나타났으며, 이후 항체 검사 결과 이들이 코로나에 걸렸음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비슷한 시기 다른 지역에서도 발열 환자가 발생했지만 그건 코로나가 아닌 다른 질병이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남쪽에서 유입된 전단 등 물건들이 코로나의 진원지라는 주장은 근거가 있을까? 전문가들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합니다. 날아가는 시간도 있고 이래서 거기가 감염시킬 수 있는 수준 정도의 바이러스가 남아있으라는 보장도 없으니까 사실은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거죠. 심지어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시기는 그보다 한참 뒤입니다. 우리 측 민간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북측이 최초 접촉 시기로 언급한 4월 초보다 늦은 4월 25일과 4월 26일입니다. 북한의 역학조사를 신뢰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검사 방법과 시기입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 항체 검사에서도 양성으로 판정되었으므로 환자가 코로나에 걸린 상태인지를 진단하는 항원검사, 즉 PCR이나 신속 항원검사가 아니라 코로나 항체가 형성돼 있는지를 뒤늦게 검사한 겁니다. 항체는 걸렸었다는 것만 보여주지 언제 걸렸었는지를 모르는 거잖아. 임상 증상만으로 그걸 유추할 뿐이죠. 북은 그때 열이 있었으니까 그때 걸렸을 것이다. 감염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만큼 이들로부터 코로나가 처음 전파됐는지, 아니면 이들이 다른 지역, 다른 사람들로부터 옮은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걸렸는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그 사람 최초 감염 시기를 확인하려면 그 즉 유증상기에 PCR이나 이런 걸 시행해서 했었어야죠. 북한의 대응과 발표를 종합해보면 역학검사를 포함한 방역 역량의 허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월 중순 이미 집단 발열이 있었는데 전국에서 사람들을 모아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열병식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참가한 단체 기념 촬영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이후 집단 발열이 계속 확산되자 5월 4일 외출 금지령을 내렸다가 곧 해제합니다. 코로나 발병을 인정하고
뒤늦게 격리 조치를 취한 것은 5월 10일 이후. 한 달 넘게 진단도, 역학검사도, 방역도 하지 못한 채 대유행 상황을 방치한 겁니다. 4월에 중대 행사들을 거의 한 달 가까이 하면서 거기에 결정적으로 이제 오미크론이 확산됐다고 보는 건데, 실제 조사 과정에서의 신뢰성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열병 시기 결정적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의 계기였다라는 것을 북한이 최초 유입 경로를 남한에서 유입된 물건으로 암시한 것은 방역 실패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이번 유입 경로 조사 기관에는 역학 조사를 담당하는 의학, 과학 분야뿐 아니라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중앙검찰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수 보건의료 문제가 아닌 공안 사건으로 접근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 예방책이라며 제시한 방법이 남한과의 접경 지역에 색다른 물건을 발견 즉시 신고하라든지, 주민과 학생들이 색다른 물건을 접촉하지 않도록 하라는 등의 주민 통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남한에서 보내는 대북 전단에 대해서 더욱더 경계심을 갖게 하는 그런 의도가 많이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 발병을 계기로 악성 전염병 전파 상황 관리 지원 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진단할 수 있는 PCR 장비와 코로나의 변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자체 개발 도입했다는 겁니다. 자체 키트, 자체 PCR 검사, 그다음 자체 변이 확인을 위한 장치 개발들은 계속 독려해 왔고 작업에 진전이 있었다. 이 정도로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요. 상용화까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북한은 항원 검사를 거쳐야 확인되는 확진자라는 표현 대신 발열자, 즉 유증상자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5월 중순 30만 명대에 이르던 유혈자 숫자가 현재 1000명대로 감소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나라의 전반적인 지역들에서 유혈자들이 계속 줄어들면서 방역 형세가 안정적인 호전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방역을 완화하고 학교와 보육기관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또 농업, 공업 등 전 생산 현장에서도 정상조업을 강조합니다. 방역 조치들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당면한 영농사업, 중요공업 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의 생산을 최대한 다그치며 심지어 당원 통제를 담당하는 간부 수천 명을 모아 강습회까지 정상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환자 통계도 신뢰할 수 없는 데다가 백신도 없고 감염을 통한 집단 면역도 달성하지 못한 만큼 언제라도 재유행이 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감염된 사람이 아무리 많더라도 동물의 반도 안 되잖아요. 또 아는 사람이 아예 전체 안 하고 감염된 사람만 있는 상황이니까 봉쇄를 풀면 이게 이제 V자 커브 형태로 다시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랬듯 진단 장비와 백신, 치료제 도입밖에는 코로나 극복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백신 도입 소식은 없고 국경 통제, 방역 수칙 준수, 규율을 강조하면서 코로나가 극복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김세로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가리는 스포츠. 인간 승리에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말도 있죠. 북한은 어떤지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북한에서 오랜만에 새로 제작해 방영한 TV 연속극 마지막 한 알, 지난 시간 살펴봤는데요. 우리 남한에게는 고배를 안기며 북한에서는 영웅 대접을 받았던 탁구 선수 박영순의 이야기죠. 네, 북한에서 박영순 선수의 지위가 실제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体育선수단에는 얼마 전 새로 입대한 군복을 입은 이 꼬마는 박영순 선수의 아들입니다. 나이는 10살. 우리 당의 품속에서 영생하는 박영순 동무의 아들입니다. 저도 탁구를 해서 어머니처럼 격려하는 아버지 김정일 장군께 기쁜 말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순 선수 아들까지 주목을 받네요. 그만큼 스포츠 영웅에 대한 대접, 대우가 각별하다, 특별하다는 거겠죠? 일단은 저기 나가서 1등이 되면 이제 환영식이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최고 지도자 선물로 집하고 승용차가 나갑니다. 운전기사하고 그다음에 히바루가 이제 국가가 보장을 해주거든요. 네. 그렇게 되고 식량과 그다음에 생활비가 이제 당연히 나오고 그다음에 일반 상점이 아니고 따로 이제 영웅들하고 65 대상이 되고요. 네. 운동하느라고 공부를 못했거든요. 조선체육대학에서 이제 다 대학 과정 공부하고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는 지금 감독이라고 하는데 감독으로서 계속 자기 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대우를 해줍니다. 북한의 이 체육 영웅이 우리나라 스포츠 스타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네요. 우리 같은 경우는 스포츠 스타 그러게 되면은 청소년들의 미래 자기 롤 모델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세계적으로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은 자수성가의 표본 정도로 인식하기도 있고 뭔가 사회적 혜택들을 사회적 문화들을 다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같은 경우는 애석하게도 자아 실현의 어떤 모델이라든지 그다음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이상을 보여주기보다는 성공하고 나면은 철저하게 국가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남북한의 동일한 스포츠 스타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대우해주는 가치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조국의 명예를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전쟁이 아닌 평화 시기에 깃발을 올렸다는 걸 이제 굉장히 크게 보거든요. 국가를 세상에 이제 홍보한 이런 걸로 해서 사실 다른 영웅들보다 스포츠 영웅들은 좀 더 이제 하고 있고요. 북한은 이런 것들이 영웅의 자식은 또 영웅이 돼야 된다고 아버지가 영웅이었으면 아들도 아버지처럼 영웅이 돼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빨리 영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 마지막 하나를 드라마가 아니라 정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르게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바로 드라마 초반과 또 하이라이트에 등장하는 남북 대결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는 남한 선수에게 5점 차로 지던 박영순 선수가 가까스로 역전하는 순간을 과거 회상과 함께 보여주는데요. 그 과정에서 남한 코치진 모습은 북한에 비해 거칠게 그려집니다. 북한 작품이라는 점, 또 드라마적 연출도 감안해서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당시 남북 간 분위기가 적대적이었던 거겠죠? 네, 당시 분위기가 한국 체육단을 이기면 엄청나게 이제 대우를 해줬고요. 제가 알고 있기는 옛날에 바르샤바에서 배구 경기가 있었는데 남자 배구가 거기 나갔다가 예선에서 이제 가차없이 진 적이 있었거든요. 이 안에 들어와서 거의 다 이제 해산되고 한 달 동안 생활 청하고 다 이제 농촌 탄광 강산에 혁명화 갔거든요. 아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괴뢰 정권, 괴뢰군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당시 우리 상황에서 보면은 북한 팀을 괴뢰팀이라 할 정도로 남북 관계는 적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운동이라든지 각종 스포츠 활동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 당 국가 모든 것이 일체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국방 체육이 굉장히 강조됐었습니다. 수탄 던지기라든지 미군 찌르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면서 그 문화가 남북 적대 관계에 있었던 남한 체육 활동에도 부분적으로 나타난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어르신들은 초등학교 체력검정 때 수류탄 던지기라는 것을 아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적대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체육 활동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시 남한 그리고 북한 어린이들 운동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있는데요. 함께 볼까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1960년대 우리나라 초등학교 운동회 모습입니다. 네, 학생들이 군모를 쓴 채로 포복하고 북한군처럼 보이는 목표물을 향해서 수류탄을 던지듯이 뭔가를 던집니다. 북한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동들이 미군을 찌르고 공격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경기들이 다 흥미있고 재미있지만 더욱 미국놈 까고시기 경기는 정말 볼만하고 통쾌했습니다. 네, 북한은 뭐 김일성부터 김정일 또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으로 스포츠를 장려해 왔잖아요. 한국 전쟁 이후에 북한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보면은 인간의 몸으로 하는 것 말고는 국제사회에서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인민들의 체력을 향상시키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일환으로서 체육 활동을 장려하게 되고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북한의 체육 강국 열풍을 강조하면서 그 스포츠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문화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영화나 드라마 하면 왠지 뭐 정치나 역사를 소재로 한 게 많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스포츠를 소재로 한 게 의외로 많습니다. 세계 여자 마라톤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해 영웅이 된 정성욱 선수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입니다. 정성욱 선수가 원래는 주자가 아니었어요. 금메달 주자가 아니고 뒤에서 이제 기본 주자를 계속 끌고 나오던 주자였거든요. 뒤에서 1등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 그 선수가 그 힘이 딸려서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독이 거기서 소리 지르거든요. 내가 치고 나가라 해서 이제 치고 나가서 1등을 이제 하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들어올 때 정성욱 선수의 그 인상이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경제난, 고난의 행군 시기에 나가서 이제 경기를 하다 보니까 훈련하는 과정에 뭐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 뭐 그 경기 나가는 날 죽 한 공기 먹고 나갔다.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떠돌기도 했고 사람들이 한쪽으로 굶어 죽어 나가고 이런 환경에서 정성욱 선수가 나가서 이제 마라톤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난의 행군에서 뭐 낙원의 행군을 넘어가는 그런 계기의 선거로 해서 시기적으로도 참 아주 묘한 시기에 이제 금메달을 땄다고 생각하고. 네, 그런가 하면 수중 발레를 소재로 해서 주목을 받았던 드라마도 있습니다. 네, 당시 북한의 국가대표팀인 국가종합체육선수단이 찬조 출연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리듬 체조를 소재로 한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체조 선수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북한에서 저렇게 그 다양한 스포츠의 소재들이 영상화되는 것들은 젊은 지도자의 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유럽에서 이제 유학을 할 때 스포츠와 긴밀하게 관계에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소재의 주제를 가지고 영상화하는 것들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스포츠 드라마들이 많은데 50년쯤 전에 있었던 이야기, 그것도 2022년에 옛날 탁구 이야기를 다시 상기하는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뭐 최근에 경색된 남북 관계가 영향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만 지나가다 보면은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단일팀으로 왔었고 그 다음에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 단일팀으로 나와서 금메달도 땄었던 결국 이게 젊은 세대들에게 파급 효과가 나타나면 현재의 고난했고 어려운 북한 경제 내에서의 또 다른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거 역경 속에 있었던 스포츠 스타들을 다시 재소환함으로 인해서 내부의 국민들의 의식을 다시 잡기 위한 수단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현실을 보면 북한에서는 이 국제 스포츠 무대에 잘 나오지도 않아요. 올림픽도 불참했잖아요. 북한이 내부적으로 코로나에 의한 영향이다라고도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대북 제재에 가장 큰 영향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선진 기술 습득이 어려워지면은 아무리 국내에서 잘해봐야 국제 무대에서는 획격한 성과를 낼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국제 제재가 북한의 경기력을 위축시켰고 그 위축시킨 결과가 결국은 국제대회에 나올 수 없는 문제로 발생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라는 핑계를 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쯤 국제 무대에서 북한 선수들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북한도 이제는 꼭 금메달을 따지 않아도 국제 경기 나가서 뛰는 것만으로도 사실 그 잘한다는 이런 평가를 줄 수 있는 정도로 조금 더 이제 유연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더 이제 국제 경기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핑계를 대고 있지만은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끝나지 않으면 사실 국경을 함부로 열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포츠는 가장 비정치적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에서도 스포츠는 비정치적으로 남북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같은 협력을 해갔으면 오히려 더 빠른 시간 내에 다시 국제사회에서 남북이 어깨 감싸면서 서로 같이 운동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오늘 북한의 스포츠 드라마를 살펴보면서 북한 스포츠와 그 속에 담긴 정치적 의미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남과 북이 어땠는지도 되돌아볼 수 있었는데요. 국제 무대에서 다시 만날 날이 오겠죠.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로 광복과 함께 생긴 실향민 마을. 서울 용산의 해방촌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달라지면서 젊은이들의 해방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새로 생긴 용산 역사박물관에도 이 해방촌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돼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데요. 그 현장을 이상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빌딩 숲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서울의 중심 용산. 그 한 복판에 1928년 건립돼 100년 가까이 된 근대식 건축물 하나가 꿋꿋이 버티고 있습니다. 철도 종사원과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운영됐던 철도병원 건물로 이후 대학병원으로 활용되다 최근 리모델링을 거쳐 지역의 역사박물관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조선시대 그리고 근현대를 거치며 그 어느 지역보다 다사다난했던 용산의 기록들. 여기가 원래는 병원 건물이었는데 박물관으로 만들었으니까 하나쯤은 그렇게 병원의 느낌을 남겨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한켠에서 해방촌이라 지어진 특별한 공간이 눈에 띄었습니다. 1945년 8.15 해방과 함께 북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이 학고방이라 불린 판잣집으로 터를 잡으며 해방촌으로 불렸고 이후 각종 소설과 영화 등에서 서울의 대표적 서민촌으로 묘사되기도 했던 가파른 비탈길의 달동네. 어딜 가시죠? 해방촌. 70년도에 서울시에서 이제 도시 재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사실 강제 철거 대상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공동체를 유지하고자 한 지역민들의 이제 강한 반발로 1973년 자력 재개발 사업 구역으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지금까지 유지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해방촌으로 향해봤습니다. 제 옆으로 서울의 상징 남산타워가 보이시죠? 이렇게 남산 바로 아래에 형성된 첫마을, 지금은 용산 2가동이 된 해방촌입니다. 해방 이후 월남인들이 살기 시작했고 지난 70여 년간 많은 변화를 겪었다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후암동 쪽에서 올라가는 108개의 계단. 1943년 일제가 전사자 추모를 위해 세운 경성 호국신사의 진입로로 만들어진 이른바 108계단으로 광복 직후 그 신사 자리를 차지하게 된 해방촌 주민들의 힘겨운 통행로였는데요. 2018년 경사형 승강기가 계단 중앙에 설치돼 지금은 백발의 노인이 된 해방촌 원주민들에겐 큰 힘이 돼주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 올 때만 해도 여기 순천에다 학구방집이 있어요. 학구방집. 나도 학구방집에 남의 월세에서 살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뭐 아시다시피 지금 용산구 그야말로 서울의 중심지 아니에요. 과거 미군 기지와의 경계였던 담벼락과 판잣집에서 양옥으로 바뀐 주택가의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해방촌의 중심 오거리가 나타나는데요. 그 아래쪽에서 해방촌의 명과 암을 같이 해온 재래시장, 신흥시장을 만나게 됩니다. 후암동, 이태원, 거기 사람이 다 여기 와서 장 보러 가서 이거 사고 그러는데 사람이 줄 서고 돌아다니겠어요. 막말로 쓰리꾼까지 있었다니까. 1950년대엔 담배 제조, 60년대부터는 스웨터 제조로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90년대 들어 니트 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시장도 함께 침체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거의 집집 거의 여다시피 했는 그렇게 많았는데 이제
다 떠났어요. 그리고 기술 배우는 사람 없고. 하지만 10년쯤 전부터는 젊은 상인들과 예술인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며 다시금 활기를 찾게 됐는데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동서양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인 만큼 우선 그 특색을 살린 여러 공방과 카페, 레스토랑 등이 하나둘 들어섰고 젊은 층 사이에선 이른바 핫플, 명소가 된 맛집들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저는 이제 살았는데 해방촌 여기 시민시장 처음에 왔을 때 이 스케일 자체가 너무 유럽 같은 분위기도 나고 그리고 이 건물들을 사용하면 분명히 하나의 서울의 콘텐츠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어요. 또 서울의 전경이 조망되는 남산 자락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특별한 공연 등을 펼치며 해방촌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루프탑, 옥상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신흥시장의 틀은 남아있지만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바뀌다 보니까 판매되는 제품들도 전부 다 바뀌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처럼 이렇게 쭉 가는 것이 아닌가. 지난 봄엔 낡은 지붕과 바닥 교체 공사를 마무리하며 또 한 번 새로운 변신을 도모하고 있는 해방촌. 옛날의 역사성을 갖고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그런 어떤 멀티컬처 같은 그런 분위기와 옛 것과 미래의 것이 잘 어울릴 수 있는 이렇게 복합적인 그 문화관광 벨트를 좀 형성해 볼까 그런 생각도 좀 구상을 하고 있고요. 살기 위해 내려왔던 실향민들의 힘겹던 보금자리 그 해방촌에서 이젠 젊은이들이 미래의 꿈과 희망을 품고 또 하나의 해방 일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전구 길이요. 횡단보도가 길이니까 길을 했고 약간 좀 횡단보도스러운 것 같은 건길. 건너가는 길이어서 건길입니다. 칸말 건넌길은 사람이 가로로 건너다닐 수 있도록 특별한 표지를 설치하여 차도 위에 마련한 길을 뜻하는 말로 남한에서는 횡단보도라고 합니다. 정말요? 네, 건넌길이라고 하니까 뭔가 직관적으로 단어를 생각하게 돼서 더 쓰임새에 맞는 단어 같아요. 그래도 두 글자는 근데 건넌다는 말인 것 같아서 이렇게 보니까 횡단보도 같긴 해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휴가철이 시작되는 만큼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개인 방역에도 부쩍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또 많은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